흥덕고등학교 세계지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지역지리를 나가게 되고요. 첫 번째로 배울 지역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입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몬순 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이 지역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계절풍과 관련한 다양한 기후, 환경,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생활 모습들이 이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몬순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뒤에서 배울 서남아시아와 대비됩니다. 서남아시아는 이제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지역은 몬순아시아와 태평양 주변에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지역지리 단원은 각 대단원 밑에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소단원들이 그 지역을 잘 나타내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지역만의 특이한 자연환경, 그에 맞춰서 나타난 전통적인 의식주와 같은 생활 모습을 첫 번째로 배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자원, 그리고 그 자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산업 구조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에 굉장히 민족과 인종이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자연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몬순아시아의 각 국가명을 여러분들 물론 학습했었고 수행평가도 봤지만 이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3국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일 큰 나라 중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이 있겠죠. 여러분 일본이 여기 이렇게 국경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 일본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길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가죠. 일본은. 여러분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둥그렇게 태평양을 둥근 모양으로 둘러싼 조산대, 산이 만들어지는 지역으로서 신기조산대에 해당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죠. 일본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이것이 차이나 반도고요. 중국 반도고요. 이게 인도 반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 반도와 차이나 반도 사이에 있는 요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큰 땅,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이렇게 길쭉하게 여기 말레이 반도까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고요. 여기 또 튀어나온 반도가 있죠. 이 반도를 말레이 반도라고 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 반도까지 쭉 뻗어내려온 이 지역이 미얀마고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나라는 타이입니다. 타이도 미얀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쭉하게 말레이 반도까지 내려온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 옆에 이렇게 길쭉한 내륙에 있는 땅이 라오스입니다. 우리 꽃보다 청춘에서 나왔죠. 라오스. 배낭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왜냐면 자연환경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물가가 저렴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길쭉한 나라가 있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나라가 뭘까요? 캄보디아겠죠.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곳입니다. 캄보디아도 경제 수준이 이 나라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내려온 나라, 여기랑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요 끝에 조그만 도시국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싱가포르죠. 과거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다가 독립을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섬 다 해당하는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각각 또 섬이 엄청나게 짜잘한 섬들도 많이 있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요 섬의 이름이 보르네오 섬인데요. 보르네오 섬의 일부 지역은 말레이시아고요. 요 조그만
요 조그만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요 지역도 인도네시아예요. 요거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 일부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조그만 나라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죠. 요것도 인도네시아예요. 여기는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파푸아 뉴기니. 참고로 요 섬의 이름은 뉴기니 섬이에요. 뉴기니 섬의 절반은 인도네시아 거,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 거. 요거 다 인도네시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 이것도 굉장히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필리핀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남아시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쪽에 있어서 동아시아, 남쪽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그냥 남쪽에 있어서 남부아시아라고 불러요. 남부아시아의 제일 큰 나라 인도고요. 여기는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스리랑카입니다. 다른 말로 실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실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음료수가 있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실론티가 있죠. 실론티 이런 CF도 있었어요. 옛날에 홍차로 만든 음료수인데요. 이 스리랑카가 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실론티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음료수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인도 옆에 이렇게 길쭉한 팔처럼 생겼죠. 나라가 뭘까요? 네팔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오른쪽에 네팔이 있다면 왼쪽에는 파키스탄이 있죠. 다음, 과거 파키스탄과 하나의 나라였으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나라 방글방글 방글라데시. 참고로 인도는요. 이렇게 인도고요. 요 지역도 인도예요. 여기도 인도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인도가. 여기까지도 다 인도예요. 자, 그 다음에 네팔 옆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부탄입니다.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도 조그맣고 경제 수준도 낮지만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학습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위에 요거 하나를 빼먹었는데 몽골이죠. 몽골도 동아시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자, 오세아니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섬나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지리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리부도를 좀 자주 보면 좋은데 이 많은 섬들도 다 나라예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큰 섬나라 위주로 볼게요. 오세아니아. 참고로 오세아니아는 오션, 영어로 오션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오션이라는 건 큰 바다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큰 바다에 분포되어 있는 섬나라.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오세아니아죠. 자, 넘어가서 이제 국가 이름은 여기까지 보면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몬순아시아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이지?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여기 위치에다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산맥과 고원을 좀 볼게요. 높은 지형들. 첫 번째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과 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산맥이죠. 그래서 어떤 판이냐면 유라시아판과 요 판이 유라시아판이죠. 그리고 인도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와서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들어졌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충돌했죠. 그래서 싱기스국 산지. 그런데 요 판도 대륙판이고 요 판도 대륙판이에요. 대륙판의 특징이 뭐였냐면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혀도 밑에서
생기는 마그마가 판을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있지만 무엇은 없다? 화산활동은 없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신기스국 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고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티베트 고원이에요. 티베트 고원. 티베트 고원은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옆에 생긴 주름이라고 보면 돼요. 히말라야 산맥이 우뚝 솟아있고 그 옆에도 높은 고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곡 작용으로 형성된 산맥이고요. 평균이 한 4,000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 1950m거든요. 그거의 2배가 넘는 높이가 평균이니까 굉장히 높은 고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따가 보겠지만 기후에서 보면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요. 우리 고산기후라고 부르는데 고산기후를 부를 때 원래는 열대기후에 A, 열대기후에 H, 고산기후만 배웠었어요. 열대는 굉장히 원래 뜨거운 곳인데 고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는 원래가 온대기후 지역인데 고도가 높아져서 더 추워졌으니까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 툰드라 기후와 비슷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냉대나 툰드라와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파악해야 되는 고원이 데칸 고원이 있어요. 데칸 고원. 데칸 고원은 인도에 위치하는 고원이고요. 이 고원의 특징은 용암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솟아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마그마가 굉장히 물 같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고 하면서 고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용암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함의 재질은 현무암이겠죠.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덮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어떤 농사가 잘 되냐면 이 현무암질 토양에서 목화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목화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필기를 여기다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밑에다가 하면 돼요. 이 번호를 써놓고 그 번호를 밑에다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 강이 창장강이에요. 창장강. 우리 이거 쉽게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양쯔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장강, 굉장히 길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긴 강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강이 황허강이 있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황허강이고요. 왜 이름이 원래 사실 황허예요. 누런 하천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왜 누럴까요? 황토 고원을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막을 지나가거든요. 사막에는 누런 그런 퇴적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런 토사들이 그 토사들을 끌고 와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누런빛을 띈다라고 해서 황허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토사들을 다 어디다 쏟아냈냐면요. 요 바다, 요 바다에 쏟아놔서 요 바다의 색깔도 누런색을 띠게 되는 거죠. 물론 물의 깊이가 동해는 깊고 황해는 얕기 때문에 바닥의 색깔이 드러나서 동해보다 황해가 색깔이 누런 측면도 있지만요. 이 황허강에서 쏟아내는 많은 토사들로 인해서 누런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홍수 났을 때 홍수와 함께 수많은 퇴적물들이 쌓여와가지고 황해가 유난히 누래졌었다고 해요. 이번에 여름에 홍수가 났었죠. 그 다음 봐야 되는 강이 메콩강인데요. 이 메콩강은 특징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메콩강은 특징이 여러분 국제하천이에요.
국제하천이란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은 우리나라만 흐르죠. 한강은 우리나라에만 흐르는데 이 메콩강은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르거든요. 어떤 나라들을 걸쳐서 흐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이 메콩강이에요. 먼저 발원은요,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을 하고요. 중국을 거쳐서 어디를 살짝 거치냐면 요 나라, 미얀마를 살짝 거쳐서 대부분 라오스를 엄청나게 길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와 라오스의 국경을 따라서도 흐르죠. 타이도 일부 이제 메콩강에, 타이 국경에도 메콩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를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여기다 댐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물이 내려오지 못하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쪽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냈다. 그러면 요 밑에 지역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제하천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하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콩강이 또 중요한 게 유량이 굉장히 많은 하천이에요. 왜냐면 이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량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열대 기후 지역이지만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량의 변동이 많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강물의 양이 줄었다가 비가 오는 여름이 되면은 강물의 양이 확 불어나는 모습을 띄어요. 그 다음에 이 메콩강이 굉장히 긴 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사들을 같이 끌고 와요. 마치 황하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요 하구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삼각주를 형성하거든요. 삼각주는 이제 하천이 물질을 가지고 오다가 물질의 양이 많으면 이제 팍 풀어놓으면서 퇴적물들이 쌓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굉장히 영양분이 많겠죠. 비옥하겠죠. 그래서 메콩강 삼각주에서는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베트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메콩강 삼각주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국제하천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주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충적평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는 이 한자 단어가 참 어려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쌓여서 만들어진 충적, 쌓였다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침식이겠죠. 깎였다. 그래서 쌓여서 만들어진 평야라는 거예요. 각종 흙이나 이런 토사들이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영양분이 풍부하겠죠. 삼각주는 충적평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강이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 우리 겐지스강도 4대 문명 발원지 중에 하나죠. 여기도 메콩강과 마찬가지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량의 변동이 큽니다. 그리고 겐지스강도 마찬가지로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강물이 갈라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강이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이제 바다,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곳을 만나니까 강물이 이제 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정말로 낮은 곳을 만나버려서 강물이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 가지고 오던 물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주이자 충적평야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렇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 강이 인더스강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4대 문명은 인더스강이고요. 겐지스강을 힌두교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강이죠. 자, 인더스강 4대 문명이 발달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강은 또 특징이 뭐냐면 발원지를 여기가 하류겠죠. 여러분 강에 하류와 상류가 있는데 상류는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하류는 낮은 곳에 위치하겠죠. 그럼 인더스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일까요? 여러분, 바다가 있는 쪽이 무조건 하류겠죠. 왜냐면 강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니까. 이쪽이 하류고 이쪽이 상류. 인더스강이 시작하는 지역인데 어디서 시작하는고 하고 봤더니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서 여기 타르 사막이라고도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건조한 기후 지역을 흘러요. 그러니까 이 인더스강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건조한 사막을 흘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국제하천이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래하천이라는 거예요. 외래하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강이 흐르는 지역과 성질이 다른 곳에서 발원, 왔다, 올 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하천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니까 이상해. 왜 사막인데 하천이 흐르지? 하고 봤더니 외부 지역.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여기는 이제 만년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런 물들이 공급이 됐구나. 지금 이 하천이 흐르는 지역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외부에서부터 온 하천이구나 라고 해서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하천이 발달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하천이 흐르는 경우는 이 건조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한 하천이 아니라 바깥에서 다른 기후 지역에서 온 하천인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래서 인더스강은 국제하천이자 외래하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야지대를 한번 볼게요. 평야지대. 자, 큰 하천 주변에는요, 여름철에 이제 계절풍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이 범람하면서 평야를 형성을 해요.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강물이 넘치게 되면은 그 강물 안에 있던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 같은 것이 이렇게 이 주변에 쌓이게 되겠죠. 쌓여서 만들어진 평야, 충적평야라고 하고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아무래도 물이 넘치다 보니까 습하겠죠. 질퍽질퍽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있는데 우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는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요 섬들도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이 화산섬들은 이제 화산 지형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막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여기 타르 사막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은 내륙 사막이에요. 우리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봤었는데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륙 사막이고요. 요 타르 사막은 이제 북회기선 하면은 북위 23.5도인데요. 대체로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는 지역이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내륙이기 때문에 건조한 것도 있겠죠. 이제 바다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했던 거긴 한데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중요한 지점들의 기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부터 볼까요? 우리 도쿄부터 한번 볼까요? 도쿄는 이제 위도대로 치면은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섬이니까 주변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중 수뷰나 F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여름 최고 기온이 18도가 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CFA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쿄도 자주 등장하는 지점 중에 하나고요. 서울을 한번 볼까요? 서울은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 노란색이 CW예요. 온대기후이면서 겨울에 건조해지는 CW.
이제 도쿄는 연중 습윤한 반면 우리는 겨울이 되면 좀 건조한 측면이 있죠. 지금 여름이라서 비 엄청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또 건조해서 산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CW고요. 칭다오도 마찬가지로 CW입니다. 칭다오는 그냥 맥주 유명하니까 그냥 한번 봐주세요. 칭다오도. 그 다음에 상하이는요. CFA예요. 도쿄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또 얘도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연중 습윤한 CFA 기후가 나타나고요. 광저우는 살짝 비껴나갔는데 서울이랑 똑같아요. CW입니다. 그 다음에 이 CW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까지 내려옵니다. CW.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기억나는 곳 있었죠. AM 기후가 나타나는 곳. 우리 여기하고 다카, 방글라데시 다카 AM. AM은 열대 몬순 기후, 여름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죠. 양곤도 마찬가지로 AM 기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 지역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름에는 살짝 우기였다가 겨울에는 건기가 되는 그러니까 AM과 AW의 차이는 이제 겨울 건기가 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여름에 비가 얘는 억수로 많이 내리고 얘는 살짝 덜 내리는 거죠. AM보다는 성질은 비슷해요. 여름이 우기, 겨울이 건기라는 성질은 비슷한데 여름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게 되면 AM 기후가 나타납니다. AW가 안 나타나고 AM이 나타나는 건 여기가 주로 높은 산맥이 이 지역에 위치를 해요. 배후 지역에.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오다가 산맥을 만나서 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AW와 AM의 차이는 뒤에 배후에 높은 산맥이 있어서 비바람이 오다가 부딪혀서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수도 델리인데요. 인도의 수도 델리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CW입니다. 서울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르 사막이 있다고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는 타르 사막. 그래서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요. BW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기 BW, 타컬라막한 사막이니 고비 사막이니 하는 곳은요. BW 기후가 나타나고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그 사막 주변에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때 S는 대문자죠. 썸머 드라이. 우리 CS 할 때, 썸머 드라이 할 때 S는 작은 S였고, 사막 기후 중에서 건조, 스텝 기후 할 때는 이제 대문자 S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여기가 바로 티베트 고원 있는 데인데요. 원래라면 온대기후 정도가 나타나야 되는 기후대인데 고도가 높다 보니까 H라고 특별히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치면 H고 실제 기온을 재보면 한 툰드라 기후 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툰드라로 굳이 표시를 안 하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H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필리핀 한번 볼까요? 필리핀도 주변이 다 이제 섬으로,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요. 위도가 낮기 때문에 A 기후인데 여긴 또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AM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간 요거 적도죠? 적도가 지나는 지역은 AF 기후가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었습니다. 자카르타도 AF에 해당하네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세아니아도 한번 볼게요. 자, 위도, 중위도에 해당하는 뉴질랜드는 이제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CFB가 나타나고요. 원래는 대륙의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죠. 근데 뉴질랜드는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습윤하면서도 여름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은 CFB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원래는 서쪽에만 나타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로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이 서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멜버른은 CFB가 나타나고요. 그 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요쪽은 CFA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또 아열대 고압대,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륙의 넓은 건조 사막기후가 나타나고 건조 사막기후 주변에는 BS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가 또 때로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지역에서는 CS기후가 나타납니다. 유럽으로 치면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나타나는 기후가 이제 호주에서는 이 건조기후 아래 요 지역에 나타나는 거죠. 그보다 고도가 높아지면 위도가 높아지면 CFB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대륙이 있었으면 여기도 CFB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대륙이 없으니까. 자, 몬순 아시아의 기후를 이해할 때 꼭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특이한 이제 의식주,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수행평가할 때 다뤘던 자료인데요. 1월은요, 지금 여기가 몬순 아시아가 북반구잖아요. 북반구. 북반구에서 1월은요, 겨울이고요. 북반구에서 7월은 여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겨울의 바람의 방향을 보면요. 대체로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불어나가기 때문에 성질이 어떨까요? 건조하고 한랭하겠죠. 특히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기조산 때예요. 환태평양 조산대를 지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화산활동과 조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 지금도 높아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굉장히 높은 산맥들과 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얘네는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좀 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습기가 어우러져서 일본의 일부 지역에 지형성 강설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맥에 비구름이 와서 부딪히면 비를 내려서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는 걸 지형성 강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기온은 차갑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성 강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을 보면요. 여름에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바람의 흐름은 굉장히 스변하겠죠. 그리고 날씨가 덥고 적도 쪽에서부터 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스변하고 고온하죠. 고온 다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요쪽 높은 산맥이 있는 지역들 AM 기후가 나타납니다. 필리핀도 여러분 신기조산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들이 좀 높은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부딪히게 되면 지형성 강수가 내려서 AM 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형성 강수가 일부 높은 산맥을 배후로 둔 지역에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는 양곤 AM 기후죠. 보면은 이제 연중 기온이 우리 한번 여기다 선 그으면 연중 기온이 18도 이상이니까 A 기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겨울 건기가 있고 여름 우기가 있는데 특히 여름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더라. 몬순 기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요 지역을 한번 볼 거예요. 체라푼지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히말라야를 배후에 두고 있고 AM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곳을 이렇게 가로로 딱 잘라서 봤더니 여기 이거 인도의 지형 설명할 때 설명을 살짝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요쪽에 산맥이 하나 있고 요쪽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서쪽에 있어서 서고츠 산맥이라고 하고요. 얘는 동고츠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그래서 서고츠 산맥의 높이 이렇고요. 동고츠 산맥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히말라야예요. 해발 6,000m잖아요. 엄청 높죠? 그다음에 요것도 히말라야에 비하면 낮아 보이지만 해발 3,000m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라고 했죠. 가장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계절풍의 여름 계절풍이 바다에서 불어 들어오는데 이걸 잘라서 옆에서 보면은 이 계절풍이 여기는 어찌어찌 넘고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히말라야에서 이 히말라야를 넘지 못하고 여기다가 비를 다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라푼지가 세계적인 다우지입니다. 다우지. 그래서 여름에 특히 다우지가 되겠죠. 계절풍이 불어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는 이 자연을 바탕으로 여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활 모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모습은 여러분들이 예능이나 아니면 TV에서 많이 본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여행 가듯이 좀 재밌는 기분으로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연환경 배울 때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결국은 이런 자연환경들 때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서 여행을 가거나 알고서 이제 매체를 접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